네, 반갑습니다. 공무원 사회 법관원칙 문제풀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이번 강은 14강을 들어가게 되는데 14강에서는 똑같아요. 법학통론과 개인생활의 법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절이 바뀌었어요. 교재 보면 아시겠지만 절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법의 일반 원칙과 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배울 거예요. 여러 가지라면 되게 다양하진 않고요. 딱 정해진 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깊게 보셔야 될 게 신의 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개념 정리를 하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중간중간에 개념 정리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법의 일반 원칙 A, B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게 되면요. 여기에 바로 써있죠? 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원칙, 일반 원칙. 자, A, B 내용인데 보세요. 자, 첫 번째, 상가 주인이 상가 내에 약국 점포의 임대료 인상을 놓고 세입자와 분쟁을 겪게 되자 인근에 위치한 오락실을 통해서만 약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 출입구를 폐쇄시켰습니다. 좀 심하죠? 이것은 A에 위반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개인의 권리를 가지고 뭐 어떤 내용 한 거예요? 권리를 남용한 거죠? 자, 그렇죠? 자, 두 번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이후에 퇴직금을 공탁하는데 근로자가 이 공탁금을 조건없이 수령한 이후에 8개월이 지나서야 해고 무효의 확인을 구한 소송을 벌인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하실 거면은 차라리 좀 쿨하게 공탁금을 가져가지 말지. 좀 이렇게 8개월 지나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거 좀 그렇잖아요. B에 위배되죠. 바로 신의 성실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기본적으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요, 말 그대로 권리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권리 행사를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권리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남용을 금지하는 얘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신성실 원칙은요, 권리 남용 금지가 같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좀 객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성실 원칙은 두 집단 또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어떤 계약을 맺거나 또는 여기 약속을 했거나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또는 그러한 성실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원칙을 만들어서 지키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은 B 내용 보게 되면요, 일단은 사용자가 사장이에요. 근로자가 장기가 무단 결근하면요 당연히 해고할 수 있죠. 이거는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상이지만은 뭐 퇴직금도 주겠대요. 요 정도면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는요 일단 지킬 거 다 지킨 거예요. 근데 근로자가 그거를 수령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냈어야 돼요. 하지만 8개월이 됐을 때는요 해고 무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그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신뢰 또는 성실에 대한 어떤 의무의 원칙을 어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즉 권리남용 금지 원칙과요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옳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다 맞다는 뜻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틀린 거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됐죠? 자,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1번 보세요. 자, A는 외형상 겉보기에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아니죠. 관계가 전혀 없죠. A가 뭔데요?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잖아요. 그죠? 즉 뭐예요? 권리에 대해서요 남용, 잘못된 걸 아는데 막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개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똑같은 문제 하나 볼게요. 자, 4번. 자, 어떤 지역에 수로가 있는데, 물길이 있는데, 이 수로는 그 지역의 농민들이 그 수로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쓴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수로가 지나가는 임야, 땅에 소유진 김씨가 수로를 폐쇄하고 농민들이 수로를 이용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적은 이 나는 과수원을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권리가 두 가지가 충돌한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권리냐? 일단은 김씨 입장에서는요, 내 땅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님들께서 왜? 이게 되잖아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 법조에서는요.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를 봐야 됩니다. 이게요, 1600년대, 700년대 이런 내용이면요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기 땅 자기 맘대로 한 건데. 하지만
근대가 아니라 현대예요, 현대. 오늘날이에요. 그럼 오늘날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김 씨가 주장하는 거는 재산권이죠?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 재산권 행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 근대 시절 때는요, 재산권 행사는요,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 자유를 중시했던 사회잖아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가 그냥 행사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래도 사회가 워낙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다 보니까 재산권 관련된 충돌, 그리고 이게 재산권이 사건 개인의 권리긴 하지만은 사적 이익이긴 하지만은 이게 주변 지역사회라든지 단체적으로 미치는 역할이 또는 영향이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할 때 중시되는 건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는 있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공공복리 적합하게 하도록 하는 게 오늘날 현대 민법의 특징이에요. 원칙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자, 하지만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공공복리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를 다시 읽으세요. 문제를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요, 공공복리 원칙이기 때문에 김 씨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알추서 갔죠, 그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김 씨가 수로를 폐쇄한다 해가지고 수로를 얻는 이익보다 적은 과소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이거는요, 김 씨가 공공복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 원리를 내세워서 공공복리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원칙이 아니라, 김 씨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 권리를 가지고요, 권리를 가지고 남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보셔야죠, 김 씨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공공복리 원칙이 아니라 권리남용 금지 원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긴 한데요, 일단은 우선은 이 문제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왔을 때 재산권 행사의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났는데 그 재산권 행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요거는 무조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김 씨라는 사람이 자신이 땅 주인임을 어떤 그런 지위와 권리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권리를 남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네요. 좀 지울게요. 자, 다음 사례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 있는 법조항을 고른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자,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2억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을은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8천만 원을 약속한 날짜 지급했어요. 하지만 잔금 지급기일에, 그러니까 잔금 마저 치러야겠죠. 갑자기 어려워져 잔금 1억 원에 1%인 100만 원 부족 상태래요. 거기다 대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9,900만 원만 지급하고 가까운 시일 이내에 미지급액인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갑은요, 1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 안 들어왔네, 9,900이 들어왔네, 안 되겠어, 계약 해제를 해야지 라고 제기했으나 법원은요, 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갑과 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요, 중요한 거는 일단 을이 못 지킨 거 맞아요. 그러면 갑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을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미지급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신의를 최대한 지키겠다 얘기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신의를 지키겠다 얘기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져버리면 안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 내용 무슨 내용이에요? 자, 보게 되면은 신의 성실 원칙을 갑이 위반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은요, 답이 4번이 되겠죠. 됐죠? 나머지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두 번째, 법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법의 효력에 조금 어휘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1번부터 볼게요. 다음에 가와 나는요, 사실의 확정과 관련된 법조항입니다. 잘 체크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의 확정과 관련된 거, 이게 중요해요. 사실의 확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게 모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처가, 와이프가, 우리 흔히 말하는 그죠,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이게 포태란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 어려워서, 이게요, 간단히 말하면요, 이 임신. 네. 이게 민법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2015년부터 이제 저기 법제처나 이런 데서 그 민법 용어 어려운 부분을 좀 쉽게 바꿔준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법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법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과 정치랑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긴 해요.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이 부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요, 일단은 더 나중에 기대하겠죠. 자, 어쨌든요, 그래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했을 경우에는요, 남편의 아들로 추정한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두 번째, 실종 신고를 받은 자는요, 실종 기간이 만료될 때, 실종 선고죠. 중요하세요. 자, 만료되었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민법이에요. 그러면은 대체 무슨 문제를 풀기 위함이냐? 다시 문제를 보세요. 사실의 확정이에요. 사실인데 그 사실의 확정을 지으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사실일 경우에. 근데 사실은 아닌데 사실인 것 같아 라고 하기 때문에 법적에서는 이거 사실의 확정을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의 확정에 해당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추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간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가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추정이 나죠. 추정. 그럼 가는요, 추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아무런 말이 없죠. 그죠? 하지만 나는요, 팁이 있어요. 마지막에 무엇무엇한 것으로 본다. 요게 포인트예요. 무엇무엇한 것을 본다. 요걸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요, 추정과 간주가 뭐가 다른지를 법적인 시각에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방금 좀 지워드릴게요. 보기 편하게. 자, 요렇게 됐죠. 그죠? 자, 요걸 우리가 정해드렸죠. 자, 그럼 보게 되면요, 우선 추정이나 간주가 그 말이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법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사실을 확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사실 확정이 정확하지 않아요. 불명확한 그 순간이에요.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는 사실을 정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추정이란 말은 뭐냐면요, 일단 정해놓는 거예요. 추정한다? 그렇다. 하지만 추정에는 맹점이 있어요. 반대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예요. 그 반대 증거 제시되면요, 반대 증거가 제시되고 예를 들어 증거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이 뒤집힐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가 입증될 경우 사실이 바뀐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실이 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와가지고 B로 바뀌게 되려면요, 이거는 간주가 아니라 추정으로 봐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예를 들어 아까 보시면요,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이러는데 이거를 반대 증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 추정을 한다면 반대 증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예를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무정자증이라든지, 그죠? 정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성분이 처가 혼인 이전에 일단은 애를 이제 포태했을 경우, 그러니까 임신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런 반대 증거가 입증이 되면은 사실은 뒤집혀요. 됐죠? 이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간주는요, 사실이다, 사실 여하를 정하지 않아요. 불문하고 법에 의해서 사실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거든요. 이게 왜냐면 실제 민법이니까. 됐죠? 그래서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요,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 제가 실종됐어요. 그럼 실종 선고를 받겠죠. 그러면은 기간을 정해줘요. 그럼 기간 동안에 실종기간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나를 못 찾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상으로는요, 살았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겠죠. 그쵸? 사라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간주, 즉 뭐예요? 사실 여하가 어떻든 간에 사실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정과 간주를 구분하는 능력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살아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가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추정하고 간주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추정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둘 다 공통점은요, 사실을 확정하는 거예요.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인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추정은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뒤집힐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간주는 반대가 나오더라도, 반대 증거가 나오더라도 뒤집힐 수가 없다는 점. 이 부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요. 확정됐죠. 간은 추정이고 나는 간주잖아요. 그럼 기억. 간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진실로 가정한 것이다. 자, 맞죠? 문제가 없죠? 예. 자, 나의 경우 반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그 즉시 선고 효과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바뀔 확률은 좀 있겠죠. 근데 이 당시 사실 확정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기억은요 맞고요. 답은 3번이네요. 자, 디귿. 가와 나 모두 증거재판주의 중요한데요. 증거재판주의와 관련은 없어. 이건 뭐냐면요. 문제 보세요. 사실의 확정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재판주의와 밀접한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우선 3번 들어갈게요. 자, 3번. 다음 법률 조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법률 조항 보겠습니다. 자,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뭐한 것으로 본다 나왔네요. 자, 그럼 뭐예요 이게? 간주가 되겠죠? 자, 나보세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간주와 추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제 볼 때 옳지 않은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볼까요? 자, 1번 보세요. 맞는 것만 좀 체크해 볼게요. 자, 1번. 법 적용 과정에서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목적은 뭐예요? 사실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넘어가고요. 자, 3번. 니은은 인정 사망에도 적용된다. 예. 만약에요. 이게 추정이란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사망했을 때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결국엔요. 그죠? 반대급부가 나오지 않나는요. 그죠? 자, 4번은요. 가해 실종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요.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뒤집힐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 한 15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제 재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년 동안 20년 동안 없었으면은 누가 봐도 이건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혼했다 쳐요.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막 살아나가지고 막 오랜 기간 동안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경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네 뭐네 불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추정으로 봐야 되느냐 간주로 봐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뒤집히느냐 사실 안 뒤집히느냐. 자, 그게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5번. 나는요 재산 상속에 순위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 맞아요. 왜냐면은 간주가 추정이기 때문에 반대 급부에 대한 어떤 반대 내용에 대한 어떤 증거라든지 또는 상속 과정에서의 어떤 증거 여하에 따라서 그 재산과 관련된 상속 순위에 변동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2번 보세요. 기억은 반대 증거만으로 효과를 뒤집을 수 없죠. 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니은 얘기가 들어가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다음.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자, 뭐 금방금방 넘어가죠. 예, 그만큼 여기는요 중요한 어떤 개념만 바로 잡고 딱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막 되게 복잡하게 반복 숙달을 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이요.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부분이에요. 법의 해석과 적용. 자, 보겠습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 여기서는요,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제가 밑밥을 좀 깔아놓을게요. 이렇게 해요. 해석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해석에 대한 개념을 좀 한 번 말고 한 두세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한 번 설명해서 확 끝내면 좋겠는데, 이건 받아들인 사람의 어떤 그 인식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거를 천천히 나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천천히 나간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문제풀이만큼 개념 정리에 제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과 같은 법의 해석이에요. 자, 문제 보게 되면요. 해석 문제.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 말, 양 등을 도살 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흑염소 도축 행위도 범죄를 해석한다. 자, 보세요. 소, 말, 양에 대한 내용인데 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 흑염소도 여기에 포함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거든요. 자, 일단은 보기 내용에 대한 어휘를 좀 깰게요. 자, 첫 번째. 자, 1번 사법해석이란 말은 뭐냐면요. 사법해석. 다른 말로는 같은 말이에요. 재판해석이란 말이에요. 재판해석. 무슨 말이냐? 사법 과정에서 법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적용 과정에서 법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경우는 이러니까 무슨 법에 의거하여 이렇게 결론이 난다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법 해석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빈도가 되게 높진 않아요. 사실은 미리 좀 밑밥을 좀 드리면은 2번과 5번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 풀 때 많은 그 사탐 선생님들이 확장과 유추는 같이 나올 일이 많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긴 나오네요. 일단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법 해석이에요. 자, 2번하고 5번은 나중에 뺄게요. 이게 답의 어떤 근접한 내용들이니까요. 자, 3번 입법 해석. 입법은 법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법규 자체의 어떤 특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법의 의미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물리 해석이 나옵니다. 자, 물리 해석은 뭐냐면요, 문구의 의미예요. 법률에 보면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법률에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2번과 5번이 좀 중요합니다. 자, 2번, 5번을 좀 같이 전체적으로 볼게요. 밑에 좀 깔아두겠습니다. 자, 해석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우선은 예를 들게요. 사례를 자, 사례를 보게 되면요. 읽어드릴게요. 자,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차마의 출입을 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다시요. 이 법을 그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어린이의 보호구역이니 자동차와 말의 출입은 금한다라는 전제가 있어, 전제. 자, 이거 제가 체크를 좀 해두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됐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확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확장 해석 보겠습니다. 확장 해석. 2번 내용이죠? 자, 확장 해석은요, 간단하게 확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장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넓히는 거잖아요. 근데 넓히는 기준이 뭐냐? 바로 어휘예요, 어휘.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 보세요, 다시.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차마의 출입을 금한다. 그럼 뭐예요? 차마에 대한 의미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확장 해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에는 당나귀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포인트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귀의 출입을 금지한다가 확장 해석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또 추가로 얘기하면요, 차에는 이륜차, 다륜차, 오토바이도 이륜차잖아요. 오토바이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출입도 금한다.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확장 해석이에요. 아시겠어요? 즉 확대 해석인데 포인트 뭐라고요? 특정 어휘예요. 법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휘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자, 두 번째, 유추해석 할게요. 당연 해석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유추해석. 자, 유추란 말은 뭐냐면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답을 추출한 건데, 요 얘기는 좀 특이합니다. 보세요. 이건요, 어휘가 아니라 법 조항에 없는 내용을 넣을 때 써야 돼요. 그 법 조항에 없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비슷한 성질에 해당되는 것을 넣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자, 말에는 이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차마의 출입을 금한다는데, 차마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내용을 보고 비슷한 다른 사례를 찾는 겁니다.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차하고 말은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목적은 뭐예요? 어린이를 보호할 목적이죠, 그죠? 그럼 어린이에게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사슴도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잘못 이해되면요, 말이 안 되고 사슴이 안 되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은, 사슴은 말에 포함 안 되잖아요. 그죠? 동물에 포함되는 거죠, 그냥. 하지만 포인트가 뭐예요?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위협에 빠질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모두 포함하겠죠. 그럼 사슴뿐만 아니라,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낙이 기본이죠. 당나귀,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다 갖다 붙이면 뭐예요? 맹수도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요, 법조항이 없는 것들을 넣을 때 쓰는 건데, 어떤 거요? 유사한 성질을 규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유사한 성질. 어떤 유사한 성질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인데 어린이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건가를 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즉 적용할 때 적용하는 그 수준이요, 원래 예문에 있는 것과 비슷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슴은 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 보게 되면, 이번 문제 보게 되면은 소, 말, 양에 대한 얘기인데 흑염소가 들어가죠, 그죠? 그럼 흑염소가 뭐가 된 거예요? 법조항이 없는 내용이죠, 그죠?
법조항이 없는 내용이니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흑염소라는 이 동물의 어떤 위치나 대입의 적용 정도가 소, 말, 양과 차이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유추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유추해석은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형법에는 안 쓰여요. 형법에 유추해석을 하게 되면 난리 나요. 왜냐면은 갖다 붙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추해석 같은 경우는요, 형법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 안 쓰려고 하죠. 그래서 형법에는 제한된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당연해석에서 당연해석.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 풀 때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유추랑 비슷한 건요, 법령이 없을 때 쓰는 말이긴 해요. 법령이 없을 때 쓰는 건데, 우선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당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줘요. 당연.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니까 당연히 안 돼. 이게 바로 당연해석이에요. 알겠죠? 됐죠? 그리고 유추나 확정에 비해서요, 적용의 정도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게 뭐예요? 당연히 안 된다 말은 정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should가 아니라 반드시 그 must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예문이 이렇죠. 여기는 어린이 보호역에는 참아할 출입을 금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해석은 말이 안 되네? 그럼 당연히 호랑이 산책도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이라는 말을 통해서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확장과 유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를 가지고 확대시키면 확장이고, 없는 내용에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확대시킨다면 유추라고 보시는 게 현재까지는 가장 여러분 푸시기 제일 무난하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세요. 4번. 다음은 법 적용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기에 따라서 가에 해당한 내용에 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거죠. 자, 가가 뭘까요? 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 판결이죠. 판결하기 전에 뭐예요? 법규를 발견하고 적용시켜야겠죠. 그죠? 그럼 법규를 발견하고 적용시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범죄라든지 사실에 대한 확증 여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가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실에 대한 확정이에요. 그럼 두 가지 나오겠죠. 확정이 되면 땡큐하고 넘어가면 돼요. 하지만 확정이 안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배웠던 뒤집을 수 있으면 추정, 못 뒤집으면 간주. 즉 추정과 간주를 이용해서 사실을 확정 지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법규로 넘어가고요. 판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문제 풀었던 추정 간주 문제라고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증은 가 단계와 연관이 없다. 아니죠. 사건의 입증을 통해서 관련 법규를 발견하기 때문에요. 있죠, 연관이. 그렇죠? 자, 두 번째 맞고요. 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정 간주 쓴다. 맞죠? 불확실한 경우가 있겠죠. 자, 이거 3단 논법 형식 중에서 대전제에 해당한다. 3단 논법은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요, 보통 이제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전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요, 법규 발견이에요. 법규를 우선 전제 깔아줘요. 그 다음에 그 소전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이랬어. 구체적인 예가 들어가겠죠. 그럼 결론은요, 판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대전제가 아니라 소전제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원래대로라면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 나오는 3단 논법인데, 이 법 적용 과정은요, 소, 대, 결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정답은요, 니은과 리얼이 되겠죠. 기억과 디귿은 안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8번.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우선 법 적용도 다 똑같은 법이 아니에요. 법에는요,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법보다는요, 특별법이 우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특별법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자, 오늘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어떠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법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좀 적절하게 좀 예를 느끼는 게, 지금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이 발효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공무원 인강 촬영을 하지만은 제가 또 다른 그 업적으로 이제 교육, 입시 컨설팅 쪽 일을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통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안타깝게 뭐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정신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5년 이제 이후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일단은 법적으로 구제한다기보다는요, 일단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실질적 평등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준해서 만들어진 게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뭐 정치권에서 주로 보상금 얘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 입장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대학에서 학생을 수시 모집 뽑을 때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단원고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단원고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반법이 있지만은 우선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올해 많은 학교들이, 물론 모든 학교는 아니에요.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일반 교육법이 있지만은 여기에 준해서 특별법을 먼저 일단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위법이 하위법은 당연히 우선이죠.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법과 국법이 있는데 당연히 새로 만든 법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빗대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요. 1번이죠. 공법은 사법이 우선한다. 아니에요. 공법과 사법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냥. 영역이 달라요, 그냥. 사법은 개인 간의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공법은요, 개인과 국가의 문제 또는 국가 간의 문제겠죠, 그죠? 예, 국가 안의 문제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이요. 다음은 법 해석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포인트는요. 해석 문제고요. 바른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유추 해석이냐, 당연 해석이냐, 확장 해석이냐, 뭐 이런 거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본 법에서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어떤 거예요? 법에 대한 설명을 얘기한 거죠. 그죠? 민법 98조에 의해 가지고 물건이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요. 입법 해석이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건에 대한 정의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석에 대해 좀 이해가 안 되시면요. 12번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요. 예제가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 자, 2번 나보세요. 자, 형법 제 3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 손괴죄는 재물을 파괴한 거죠. 물건의 형태를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밥그릇에 방뇨하는 것도, 오줌 싸는 것도 해당된다. 자, 플러스 빠졌네요. 자, 이거는 확대 해석이죠. 무슨 얘기예요? 재물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파괴를 의미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방뇨하는 것도 포함된다. 좀 뭐예요? 재물 손괴에 대한 의미가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대 해석이 보시면 되고요. 다 보세요. 다리에 자동차 운행 금지란 편말이 있으면은 당연히 나왔네요. 당연 해석이죠. 중장비 차량의 통행이 금지해야 한다. 근데 여기 포인트 뭐예요? 당연히 뒤에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 정도가, 규제하는 정도가 위에보다는 굉장히 엄격해진다는 점, 강력해진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당연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입법 해석, 확대 해석, 당연 해석 다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1번. 자, 입법 해석은요, 법의 집행 과정에 이루어진다. 아니죠. 집행이란 말은요, 이게 우리가 앞에 제일 처음 우리가 법과정책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집행이란 말은요, 행정부만이에요, 행정부만. 그 집행의 행자.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법에 대해 해석을 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뭐 법적인 적용을 한다. 법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법은 적용이잖아요, 그냥요. 됐죠? 자, 두 번째. 가는 나에 비해서 공적 구성이 약하다. 아니죠. 입법 해석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해석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구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건요. 개인과 개인과 어떤 충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정을 이미 정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보다 좁게, 아니죠. 넓게 해석하는 거죠. 확대잖아요. 축소 해석이 아니죠. 자, 그 다음 4번 다는요, 입법 취지를 중시한다. 이게 맞아요. 법을 만들게 된 취지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야. 자, 나머지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면요, 권리와 의무를 약간 절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는요,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를 가지기 위한 또 지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와 관련한 의무는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법률 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문제는요, 자, 4번이네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권의 종류입니다. 물권. 자, 물권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뭐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요, 뭐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물권은요, 물질적 권리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알겠죠? 됐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물건 사용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없다. 물리적, 권리인데요. 사용이나 수익은 못 올린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건요? 소유랑 관계가 없죠? 소유 처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요, 세탁소 주인이 세탁비를 받기 위해 세탁물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해당된다. 그러면 보세요. 주인의 목적은요, 세탁물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 관심 있어요? 오직 세탁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비를 주지 않으면은 나는 세탁물을 안 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주인이 뭐 하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아니죠. 점유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요?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것을 유치권이랍니다. 유치권.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자, 채권 변제 시까지. 자, 어떤 빚을 갚을 때까지요. 물건이라든지 또는 유가증권을요. 점유하는 권리예요. 내가 이것을 소유가 아니고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점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징은요.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처분이라든지 변형을 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간혹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유치권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보통요. 직접 얘기해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이제 성남 야타터미널 갈 일이 있거든요. 제가 그쪽에 아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인들이 가는데 성남 야타터미널 가게 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쇼핑몰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홈플러스고. 근데 거기 보게 되면요. 그 벽보에 커다랗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그 건물을 지은 누군가가 있을 텐데 이 분이 이제 이 업체가 빚을 졌겠죠, 아무래도. 그럼 빚을 이제 변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소유는 못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점유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자, 다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그림. 가와 나에 나타나는 법률 관계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이요. 가 보세요. 자동차세를 내야겠군. 세금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요. 개인적이에요. 국가 관련된 거예요. 국가 관련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공법인 또는 공적인 의무라고 합니다. 됐죠? 자, 반면에 나 보세요. 자, 내가 부탁 30만 빌려줄게. 한 달에 꼭 갚을게. 뭐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죠. 이건 뭐예요? 사법의무죠. 사법의무. 자, 그럼 봤을 때 공법과 사법의 의무를 얘기할 때요. 문제 보세요. 옳은 법적 판단입니다. 자, 볼까요? 기억. 가에서 갑은요. 사법상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니죠. 이건 공법이죠. 그렇죠. 자, 니은 가에 나타난 갑의 의무는요. 권리를 수반하지 않고 있다. 예, 공법 의무는요. 의무예요. 그냥. 진짜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권리가 아니죠. 이건요. 세금 내는 게 글쎄요. 권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예, 뭐 세금 낼 권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자, 이거 나에서 의리 병에 갖는 권리의 객체는요. 30만 원이다. 아니죠. 속지 마세요. 의리 병에 갖는 거예요. 30만 원 줬잖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의리 오한 건요. 30만 원 준 게 아니라 의리 목적 뭐예요? 30만 원 나중에 되받아야겠죠. 그죠? 되갚기가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30만 원이 아니라 병이 갚을 30만 원이 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어휘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틀릴 수 있어요. 게다가 이거 고등학교 내용이거든요. 사실이에요. 자, 리을. 가와 달리 나에 나타난 의무는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발생한다. 사법은 그렇죠. 개인과 개인 간이니까. 심지어는 뭐 문서가 아니라 구두 간에도 이제 뭐 계약이 성립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번인가요? 자, 다음 밑줄 친 내용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물건과 채권. 이게 나왔네요. 이제 이거 설명드릴게요. 권리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물건은 무엇이고 채권은 무엇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물건 보세요. 물건. 자, 물건은요.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요. 부동산 권리. 그러니까 물건은 물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요.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뭔가 증거가 필요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되죠. 등기. 그렇죠? 자, 두 번째 채권은요. 채권은요.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주로 이제 차용증을 쓰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봤을 때 일단 보세요. 첫 번째. 옳게 설명한 거니까 일단 답 보고 아닌 것만 체크하면 되죠. 자, 1번. 물권 변동은 공시하지 않아 효력을 갖는다. 아니죠. 이거 반드시 공시해야 돼요.
왜냐면 물건이라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특징이 바뀌거나 뭔가 구조 변경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뭐 등기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등기 과정을 바꿔야 돼. 계속. 알겠습니까? 즉 공시 과정을 계속 바꿔줘야 가져줘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물건의 주체인은 자연인이고 채권 주체 법인이다. 아니죠. 채권의 주체, 물건 주 자연이 맞죠. 문제 없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채권의 주체는요, 법인이 아니라 채무자 행위죠. 채무자 돈 빌린 거잖아요, 보통요. 그렇죠. 채무자 행위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것을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이거 알아두세요, 그냥. 자, 3번. 채권의 목적은 물건이고 물건의 목적은 급부이다. 아니죠. 그렇죠. 예. 패스하시고요. 답 4번이고요. 채권은 당사자들만 알고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된다. 예,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4번 돼요. 그 다음에 5번. 물건은 자유계약 원칙이, 채권은 법정주의 적용된다. 아니요, 바뀌었어요. 물건은 뭐예요? 법정주의인데 물건이니까 물건 법정주의가 들어갈 거고요. 채권은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유예요. 예,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발생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법상의 법률관계예요. 그러면은 사회법이나 공법 내용 다 빼면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발생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기억! 직계 혈족 및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거 뭐예요? 개인과 개인 간 문제죠. 그죠? 되죠? 문제 없죠? 예. 민법적인 내용에 문제 없죠? 자, 다시. 사법이 뭐라고요? 민법이냐? 상법이냐? 요 얘기잖아요. 자, 니은. 국가는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아니죠.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이랑 민법이랑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사회법에 관한 내용이죠. 사회법.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네, 이사가 뭔데요? 일단은 국가와 관련 없잖아요. 개인이잖아요. 회사 개인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 안에서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건 당연히 사법이 들어가죠. 그렇죠? 개인 간의 문제는 민법이 될 거고 회사를 위하여 되니까 상법이 되겠죠. 자, 리을. 사용자는 사장님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사회법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기억니은 디귿리을이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법률관계가 어디서요? 사법상이에요. 알겠죠? 그 민법과 상법에 대한 얘기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여기까지가 완료가 됐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능력 권리,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권리 능력에 대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를 넘어서 계속적인 어떤 민법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원리적인 문제를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수업하신 내용을 토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계속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풀리지 않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난 이해가 안 돼 싶으면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제 답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